시간에는 TAT 2급 제81회 4월 19일 지지난달에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기출문제네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론 문제 10문제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항공이 2025년 중 취득하여 보유 중인 유가증권 내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2025년도 말 결산 시 유가증권의 평가 결과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용을 보니까 여기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은 단기매매증권은 증권 자체를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타회사의 주식이나 또는 채권을 취득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계정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지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 보편적으로 얘도 단기가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 투자 자산으로 많이 구분을 하는 계정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 자체가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시세 차익 목적,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요 계정에 대해서 TAT 2급에서 주로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계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 A 주식과 C 주식 두 개는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단기 매매 증권 안에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에도 주식도 있고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험 출제 문제들은 주식으로 지금처럼 시험 문제를 내게 되죠. 자, 우선 얘네들 투자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시가로 사고 시가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액면가액을 이렇게 가르쳐줘도 액면가액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무시하시면 되시겠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주식과 관련된 건 항상 액면의 단가도, 액면가액도 알려준단 말이죠. 얘는 왜 그러냐면 자본 계정에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때 증자다, 그다음에 감자다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액면가액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시세차익 목적, 투자 목적이라면은 무조건 액면가액은 무시한다. 다 시가로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취득한 단가를 보니까 여기 A 주식은 1000주, 그 다음에 7,000원, 7,000원에 취득을 했었대요. 근데 지금 공정가치 기말해 보니까 3,500원이 금액이 증가했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나타내 보면 취득했을 당시에는 7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1,050만 원이 됐다는 얘기죠.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그 증가한 폭만큼을 12월 31일 날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을 증가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 주식을 보니까 여기 3,000주 만원 주고 샀는데 9,000원이네요. 그래서 샀을 때는 3천만 원이었는데 12월 31일 기말 시점에서는 2,7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금액을 갖다가 계산해 보게 되면은 그 합계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합계 금액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할 때 묶어서 따로따로 하지 않고 묶어서 하나로 그냥 표시를 해도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3,700만 원짜리가 지금 3,750만 원이 됐으니 50만 원만큼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증가한 금액, 대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에서 5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주식하고 C 주식은 해결이 됐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주식은 B 주식인데 얘는 9,000원 주고 샀는데 현재 8,000원이다. 그러면 처음 취득했을 당시에는 180만 원이었는데 지금 160만 원. 그래서 차이가 20만 원이 되죠.
20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이 금액이 감소를 했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20만 원이 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평가할 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게 여기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이라 그러죠. 이익이나 손실은요. 손익계산서 규정이에요. 손익계산서 계정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즉, 이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얘네들은요. 영업외 수익이나 영업외 비용 계정에 속하는 계정들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이고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50만 원 증가한다. 이익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세무 TT 2급 정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손익 계정이요. 평가손익 이 계정은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 계정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해당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자본 계정이어서 손실이 나건 이익이 나건 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것까지는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얘는 자본 계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반영할 것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만 반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내용이고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단기매매증권과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의 그 손익계정인지 자본계정인지 구분하는 거 유일하게 지금 여기 단기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에서 평가손익만 자본계정이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손익은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 계정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써드려 볼 테니까 손실이익을 손익이라는 용어로 사용할게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계정과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손익 요 계정은 다 손익계산서의 손익계정이고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에서 써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파란색으로 써드릴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계정은 얘는 자본 계정이라는 거,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계정이라는 거 구분하시고 얘는 손익이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손익 계정인지 자본 계정인지 요 문제 하나 가지고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보죠. 자, 다음은 주항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래요. 2025년 결산 시 계상할 감가상각비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네요. 자, 이 기계장치는 2024년 1월 1일 2천만 원에 2억 원에 취득했다고 하고요.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없다 그러고요. 정액법으로 월할상각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2024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으면 2024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을 한번 했겠죠. 자, 정액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에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야 되는데 잔존가치 없다고 했으니까 취득원가 이 금액 2억 원에 대해서 내용연수 5년 이렇게 하게 되면 4천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4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 4천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25년 1월 1일 성능과 내구성 강화를 위해 2천만 원을 지출했대요. 그래서 내용 연수가 2년이 연장됐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겠냐면, 지금 기계장치 2억 원짜리 있죠? 2억 원짜리가 1년 사용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4천만 원 했으니까 1월 1일 시점에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1억 6천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2천만 원이 추가로 자본적 지출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그런 그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1억 6천이라는 금액에다가 더해주고 내용연수가 2년 연장됐다고 하니 내용연수는 앞에서 5년에서 1년 지났으니까 4년, 4년에다가 여기 내용연수 2년 연장됐다고 했으니까 6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8천만 원을 나누기 6 하니까 2025년에 12월 30일 날 감가상각비 계산은 3천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3천만 원, 감가상각액 3천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하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2025년 결산 바로 요 날에 감가상각비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금액은 감가상 3천만 원이 된다. 요게 답이 되는 것이고, 그럼 첫 번째 것이 되겠죠. 8월 1일 날 성능 유지를 위한 부품 교체 180만 원 지출. 성능 유지와 관련된 것들은 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금액처럼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비용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FAT 1급을 거쳐서 TAT 2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사용하던 유형자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까지의 감가상각 다 제외하고 장부금액에다가 자본적 지출을 더한 것, 내용연수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들을 이렇게 계산하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단계를 배우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 내용이 이제는 여러분 TET 1급 다음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는 문제를 접하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본적 지출이 감가상각을 할 때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주셨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문제를 보면 어떨까 싶어요. 매도가능증권 나왔네요. 조금 1번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 이번에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거를 갖다가 설명을 해놓고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 자본계정이라고 했던 거,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고 하나씩 연도별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항공의 매도가능증권 관련 자료래요. 이를 토대로 2025년에 인식할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은 얼마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까 1번 문제에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손익계정. 그걸 먼저 알아두시고요. 2024년 이렇게 장기 투자 목적으로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계정을 갖다가 우리 회계에서 특히 여러분 지금 배우시는 TAT 2급 법인 내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기록하게끔 배웠단 말이죠.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원가에 100만 원에 취득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다. 이 내용을 분기하게 되면 차변에 우리가 있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했었겠죠. 자, 그랬는데 요 2023년에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해 봐야 되겠죠. 공정가치가 100만 원 주고 샀던 게 95만 원이 됐대요. 어라, 5만 떨어졌네요. 그죠?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이 평가가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3년 12월 31일 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5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5만 원을 자산을 감소시켰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2024년 1년 동안 아무런 저희가 없었고 다시 1년이 지나서 공정가치가 11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붕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기말에 단기매매 증권도 그다음에 매도가능 증권도 기말의 공정가치로 평가가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은 그 가격이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95만 원짜리가 110만 원이 됐다면 15만 원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은 15만 원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15만 원을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평가 손익 계정은요. 자본 계정에 먼저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던 거 있죠. 얘부터 먼저 없애 주셔야 돼요. 항상 전년도에 있었던 거 먼저 반대 상대편 계정으로 상기시켜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액을 이익이 됐던 손실이 됐던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 남아있었던 평가 손실 자본 계정에 남아있던 평가 손실 금액 5만 원을 대변으로 없애주고 나머지 차익을 갖다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으로 이렇게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죠. 더 이상 장부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계정은 찾아볼 수가 없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만 10만 원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랬는데 2025년도 중에 주식을 90만 원에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가격은 얼마냐면 2024년도에 평가했던 110만 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90만 원으로 가격이 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처분했다고 하니까 대변에다가는 공정가치였던 110만 원을 우리가 지금 매각하는 거니까 110만 원을 없애주시고 차변에 이 9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으로 90만 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차이가 20만 원이 생기는데 자본 계정은 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전년도에 남아있던 전년도가 됐던 이 앞전의 거래로 인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 계정이 있으면 무조건이에요. 걔부터 먼저 없애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1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먼저 차변으로 다 상계시켜서 없애지고 그 다음에 차익을 계산해 보시는 거죠. 차익을 계산해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10만 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바로 얘를 물어본 거예요. 처분 손익은 계산하면 그래서 얼마인가요? 그랬는데 여기 10만 원이라고 대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0만 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023년 12월 31일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발생한 요 거래의 문제를 갖다가 잘 보시고 나서 분기하는 거 이런 방법을 한다는 거. 자본 계정은요 다 똑같아요. 얘만 그러는 게 아니란 얘기죠. 주식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지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계정들도 회계 처리할 때 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FAT 1급에서는 주로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시험 문제로 출제를 했었는데 이렇게 TAT 2급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예로 시험 문제 출제가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얘 취득했을 때 100만 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처분한 금액이 9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중간에는 신경 쓰지 말고요. 얼마의 금액이 지금 증가하거나 감소했나요? 10만 원이 지금 감소했죠? 얘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되는 거,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걸로 검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었다면 바로 요거에서 요거 빼고서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10만 원이거나 금방 계산하실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분기를 제가 일일이 보여드리는 건 이 분기하는 연습도 중간에 현 문제 이런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과 그 결과 차이나는 매도가능 증권 처분 손실에 대한 것도 계산하는 거 같이 알려드린 거랍니다. 자, 3번 문제는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뭔가 또 한번 보도록 하죠. 항공은 2025년 6월 1일에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90만원 중에서 3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회수 전 외상매출금과 대손 충당금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됐는데 물어본 질문은 외상매출금 회수에 따른 회계 처리가 뭡니까? 그랬는데 이 내용은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대손 충당금을 회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현금으로 회수를 했으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 건 뭐 말을 하나마나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답은 2번 아니면 3번으로 처리를 골랐어야 될 거예요. 그죠? 이걸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게 되면 단기에 전년도에 처리한 거기 때문에 단기에는 무조건 대변의 대손 충당금, 올해 대손 충당금으로만 사용해야지 돼요. 다른 것들은 계정을 기록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무조건 2번인데, 얘는 FAT 1급 정도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 번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이고, 전기에 대손 처리한 것이 단기에 회수되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올해 대손 충당금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이런 내용 아니었어도 금방 문제를 해당되는 분기 회계 처리를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대손 충당금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정에 대한 여기 지금 총계정 원장의 모양을 잘 기억하시고 잘 활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은 대변이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기초 잔액이 대변에 표시가 되고, 대손 충당금을 사용했다는 뜻은 대손이 발생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증가하는 이유는 대손 충당금을 다시 또 설정을 했다거나 지금처럼 전기 대손 충당금이 회수되게 되면 대변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환입액이 생기면 차변에 기록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말 잔액을 뭐 대변에 차변에 쓴다. 이 정도 보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총계정 원장의 모양들은요, 모든 계정 과목에 나타나는 모양들이고, 실제로 그 계정들을 볼 줄 알고, 또 반대로 분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거래도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하여튼 중요한 계정 과목 계정이에요. 이게 총계정 원장의 모양이. 자, 이 정도면 간단하게 4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문제였었는데, 괜히 이런 거 외상매출금에 대한 총계정 원장을 보는 내용들이 들어가서 헷갈려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지만 별거 내용은 아니었었어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제표 우리 5가지 재무제표의 종류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FAT 2급, FAT 1급 배우시면서 많이들 접해 보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를 나타내는 키워드들,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돼요. 근데 급수가 올라갈수록 지금 여러분이 배우시는 TAT 2급에서도 여기 글자들이 많아지죠. 질문하는 질문의 글자들이나 보기의 글자들이 되게 많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즉, 긴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제대로 잘 이해하는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즉 사고력을 갖다가 요구하는 문제들을 더 많이 출제를 해요. 지금 TAT 2급에서 이렇게 내용들이 길어지고 많아지고 말로 설명하는 것들이 반복되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TAT 1급 가면 얘보다 더 많아요. 시험이 윗 단계로 올라갈수록 그 많은 정보를 갖다가 글자로 제공하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읽고 시간 내에 읽고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이 있는지 더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단답형 문제는 점점점 줄어들고요. 글자가 많아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은 FAT 1급 배우시면서 배웠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것들에 대한 설명으로 시험 문제를 이처럼 낸단 말이죠. 자, 가에서 일정 시점이란 얘기가 나오면 일정 시점에 대한 것은 재무상태표를 얘기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건 어떤 걸 나타내는 거죠? 재무상태표 나타내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만 보더라도 답은 벌써 나왔어요.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은 이 재무제표 5가지 중에서 재무상태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정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 탄력성, 수익성,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유동성이라든지 재무적 탄력성이라든지 수익성, 이런 거 들어가니까 괜히 손익계산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유동성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FAT 2급, FAT 1급 보면은 그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그 중에서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그 정보를 갖다가 계산하는 거, 뭐 저기 유동성이라든지 당좌 비율이라든지 맨 끝에 문제 2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유동성이라는 건 재무상태표에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라는 걸 금방 알아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요것 때문에 주어진 요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선택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은 없었을 것이라 보여지네요. 자, 5번까지 설명을 해 보았고요. 다음에 6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6번 문제는 뭘 물어봤나? 다음 자료를 토대로 김항공의 퇴직금 지급 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의 자료를 보게 되면 항공은 사내 적립 시 퇴직 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항공의 퇴직 후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1,000만 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퇴직 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1,000만 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나에 보시게 되면 항공은 퇴사한 종업원 김항공에게 퇴직금 1,4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했다는데, 지금 이 설명을 보면은 사내 적립식이라 그랬었죠. 사내 적립식 퇴직 일시금 제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퇴직연금을 갖다 외부 금융기관에 이체는 확정 급여형, 영어로는 DB라고 표시를 하죠. 아니면 확정기여형, 여긴 DC라고 하죠. 이런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회사는 이런 것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FAT 1급 정도에서 계속 배우셨던 퇴직급여 충당부채, 보통 기말이에요. 31일날 전 직원이 퇴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 퇴직금을 계산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기록을 해놓게 되는데, 12월 31일 날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 얼마 이렇게 해주고요. 대변에다가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김한공 씨가 퇴직을 한 거예요. 근데 퇴직금이 지금 1,4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날짜에 퇴사를 하는데 차변에 회사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기록해 놓은 그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있는 것부터 먼저 사용해야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서 1,000만 원 먼저 사용해야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보통 이금에서 1,400만 원 써놓을까요? 그냥 1,4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차이나는 이 400만 원은 뭐로 기록하는다는 얘기, 뭐로 어떤 계정으로 기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 돈 모자라니까 그 대손 충당금하고 똑같아요. 충당금을 다 사용하고 나면 모자르면 대손 삼각비로 처리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으로 바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내용은 요 관련된 것으로 어떤 게 회계 처리가 맞아요 그러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당되는 거는 요거밖에 없네요. 이응.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 회사는 퇴직연금제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 회사예요. 그럴 때 회계 처리는 대손 충당금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여기 니은이 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6번 문제까지는 재무회계 문제에 관련된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걸 물어보겠네요. 7번, 8번 두 문제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9번, 10번은 소득세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7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이제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면 배경 지식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이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이 됐을 거예요. 우선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요, 확정 신고 때만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정 신고 때에는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그냥 기록만 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확정 신고 때 반영을 해요. 그래서 확정 신고 때에도 환급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환급 신청을 해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이 환급 제도는요, 일반 환급이 있고 조기 환급이 있어요. 일반 환급은 우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에, 확정 신고 납부 후에 30일 이내 환급금이 우리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거든요. 요 날짜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30일 이내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일기 확정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일기 확정은 보통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과 납부는 며칠까지 해야지 돼요? 다음 달인 25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근데 이때 이렇게 환급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환급 날짜 30일 이내를 계산하는 날짜 시작이 날짜가 지난 7월 26일부터예요. 7월 26일부터 계산해서 30일 이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뭐 7월달 지나고 8월 1일부터 8월 30일 이런 30일이 아니에요. 날짜 계산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날짜인 이 날짜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30일 이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기환급의 경우에는요,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보통 영세율이라든지 사업설비가 신규 사업을 할 때 초반에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즉 매출세액 없이 그냥 매입세액만 왕창 우리가 투자를 했을 경우 자금 압박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어차피 매입세액만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걔를 일찍 조기 환급을 해주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기 환급을 신청하게 되면 조기 환급 신청한 그 기간이
지난 후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15일 더 빨리 준단 말이죠. 자금의 압박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가세를 빨리 환급시켜 주는데 15일 이내에 환급해 주는 걸 우린 조기 환급이라고 부른다. 그럼 여러분들이 환급제도에 대해서 이 정도만 가지고 배경 지식을 갖다 정리해놔도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보기 1번에 보시게 되면 일반 환급의 경우 예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정 신고 기간에는 환급 해주지 않는다 그랬죠. 확정 신고 기간에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는 틀렸죠. 예정이 아니라 확정 신고 기간 이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조기환급 대상 됩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의 조기환급세액은 조기환급 신고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여기 나와 있죠. 경정에 의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환급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경정에 의한 것이라면은 여하튼 뭔가가 잘못돼서 그 금액을 갖다 다시 계산하게끔 등등 법원 국세청에 경정에 의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건 지체 없이 뭐 30일이고 15일이고 이런 거 안 따지고 지체 없이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있죠? 7번 문제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걸 정리를 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8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는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세 세법에서는요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을 의미해요.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 과세 표준이란 말 뜻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한 표준금액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부가가치세 10% 부가세 계산할 때 어디에다 10% 곱하나요? 매출 공급가액에 10% 곱하죠. 그래서 이를 갖다가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과세 표준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다. 그럼 공급가액 물어보는 문제겠네요. 그죠? 공급가액으로 얼마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의 공급가액부터 계산을 해보죠. 제품 매출액이면 5천만원, 5천만원이면 여기 얘는 과세표준 5천만원에 포함이 되겠죠. 세액은 500만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국가의 무상으로 기증한 제품, 국가의 무상으로 기증한 제품인 경우에 얘는 면세에 해당돼요. 시가가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얘는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의 경우에는 얘는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부가세 배우실 때 부가세가 과세되는 과세거래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과세거래. 즉 과세라는 말 뜻이 부가세를 부과하는 거래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재화의 공급. 재화가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용역이 공급돼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 재화의 공급. 얘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 이 세 가지예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는 이 세 가지가 기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되어야지만이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게 되는데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인 경우 제품은 재화에 해당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가 됐던 목가가 됐던 간에 과세 표준 금액에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라의 경우 중고 기계장치 처분액, 얘는 중고가 됐던 신품이 됐던 기계장치는 분명 제외하고 처분했다는 것은 공급이 됐다는 뜻인데 1,00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다면 얘는 과세표준 1,000만 원에 포함이 되는 거죠. 세액은 매출 세액은 1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과세 표준이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라에 해당되는 공급가에 합치게 되면 6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2번 6천만 원이라고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내용이 지금 TAT 2급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론 문제로 단 2문제 나오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 기출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면서 이런 내용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대부분 보면 물어봤던 문제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물어보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에 거기 보통 TAT 2급 정도 되면은 못해도 한 7, 8회분 정도까지는 풀어보셔야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원활하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사실 작년 거 있다면 다 풀어보시길 저는 바라는데 시험 보실 때는 제 기준은 그래요. 한 10회분은 풀어봐야지 문제에 대해서 자격 시험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푸시게 될 텐데 빠르신 분은 보통 TAT 이거 기출문제 5회분 정도 푸시게 되면 전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숙지하시고 자신감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7, 8회 정도 풀게 되면 아예 이제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이 문제는 자격시험은요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얘 내가 붙을 자신이 있다 없다 금방 느끼게 돼 있어요. 자신이 생기면 대부분 붙어요. 근데 불안하면 이건 긴가민가 한 거죠. 여기 자격시험이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된다. 기출문제 그래서 잘 풀어보시기를 바란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는 이제 소득세 문제예요. 소득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김한공 씨의 2025년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이 문제는요. 사실 이 문제하고 비슷하게 다음 단계가 TAT 1급인데 TAT 1급의 법인세법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법인세법을 배우시게 되면 여기 사업소득 이런 거 계산하는 것 너무너무 쉬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두 문제, 이론의 두 문제를 배우고자 이것까지 여러분이 아는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 있잖아요. 설명 한번 듣고 요 정도만 정리해 놓고 잘 이해하시면 이런 문제가 또 나와도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여하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소득세의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 그러는데 우리 재무회계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그 손익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보시게 되면 되는데 그게 7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 7천만 원 안에는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 항목,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비용 항목 얘네들이 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반영이 돼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7천만 원. 그런데 여기 사업소득 금액,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여러분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 소득세에 지금 여기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종합소득세에는 6가지 소득을 갖다가 합쳐서 신고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이게 종합소득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자 소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 배당소득,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소득. 지금 여기 속하는 게 바로 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근로소득,
다섯 번째로는 연금소득, 여섯 번째로는 기타 소득. 이렇게 소득 6가지를 갖다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납부하는 게 종합소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개인사업자인 김한공 씨는 사업소득 금액 요거를 좀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에는 여기 첫 번째 수익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수익 항목에 예금 이자 수입에서 200만 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 예금 200만 원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져야지 돼요? 얘는 이자라면서요. 그럼 이 금액에서 빼가지고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만들 때는 재무회계에 맞춰가지고 이자 수입해갖고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도록 이자 수익 여기다 다 포함시키게 회계 처리를 했겠죠. 이를 갖다가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세무 조정을 해줘야지 돼요. 얘네들이 다 세무 조정 항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자 수입은 이 금액에서 수익에서 200만 원 빼가지고 여기 이자 소득으로 이렇게 빼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예금 이자 수입은 이자 소득으로 200만 원을 여기서 빼줘야 된단 말이죠. 이 수익이니까 200만 원을 딸랑 빼버리게 되면 6,800만 원이 남게 되겠죠. 수익을 빼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과 관련된 그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되어 있고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했다는데 얘도 지금 항목상으로는 자산 수증이 맞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내용까지 자세히 배우지는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얘를 2월 결손 사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단기 순손실이 났던 경우 세법에서는 2월 결손금으로 그 이익이 생겼을 때 그만큼 이익을 보전해주는 그 보전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자산 수증 이익을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에 따르면 그 금액만큼은 그 세금 계산할 때 빼주게 돼요. 근데 여기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은 하지 않았대요. 그 금액의 이익이 충당하지는 않고 이익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금액도 벌써 재무회계 처리했을 때 이 안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얘는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6,800만 원 그대로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세 비용 항목이라는데 교통사고 벌과금 500만 원이 비용에 들어가서 지금 7천만 원이 된 상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에 대한 벌과금, 벌칙으로 돈을 냈는데 얘를 갖다가 세금 낼 때 이 금액을 세금에서 또 깎아줘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벌과금, 과태료 같은 것들은요, 세무조정할 때 재무회계에서야 비용으로 기록을 해놨겠지만 여기 세금을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 세금을 여기 비용에서 공제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줘야지 돼요. 500만 원이 비용으로 빠져서 7천만 원이 됐다면 이 금액에다가 500만 원을 다시 더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평 교통사고 벌과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세무조정할 때는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 부르는데 말뜻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낸 건 네가 잘못해서 낸 거니까 세금으로 부과한 것이 벌과금으로 부과한 것이니까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줄 테니까 다시 당기순이익 항목에다가 비용으로 쓰지 말고 넣어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얘 금액 500만 원은 다시 돌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7천만 원에서 이자소득 금액 200만 원을 빼주고 500만 원을 다시 더해주게 되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했을 때 7,300만 원이 이 개인 사업자 김한공 씨의 사업소득 금액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2번이 답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짧은 문제 하나를 가지고서
얘를 다 이해시키기는 되게 어렵겠죠. 쉽지는 않은 거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계산된다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 대부분 한 번만 익혀두면 이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지금은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꽤나 까탈스러운 문제로 아마 많은 분들이 혼선을 빚었을 것 같아요. 여기 비용 항목이 보면 김한공 씨의 배우자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는데 급여는 그냥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김한공 씨의 배우자를 할지라도 정당하게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그 노동의 일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면 이 비용 여기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비용으로 인정되니까 얘도 손댈 필요 없는 금액이에요. 그냥 놔두면 돼요. 조정해줘야 될 금액은 이 두 가지였던 거죠. 여기 200만 원하고 500만 원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이렇게 계산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았고요. 마지막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중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이 연금소득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다 하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그래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도 제가 정리해 놓은 문제들 이렇게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나왔던 문제들을 주로 많이 문제를 내니까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좀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금소득은요, 공적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공적연금 중에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거든요. 국민연금 지급받는 해당자들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 부모님들 보면은 여기 25일로 매달 돼 있더라고요. 그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 시기예요. 근데 사적연금인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한 날이 수입 시기다. 즉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요걸 기억을 해주시란 얘기죠. 공적연금은 월급처럼 딱 지급받기로 한 그날이 수입 시기고요. 사적연금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날, 그때가 수입 시기다. 거기에 따라서 그 세금을 계산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연금소득 공제액이 있는데 900만 원이 한도예요. 연금소득 공제액은 900만 원이 한도다. 그 다음에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 연금은 말이죠. 특히 공적연금에 대한 거 있잖아요. 공적연금은 1월달에 연말정산해요. 우리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들은 다음에 2월달 급여 지급 받을 때 연말정산하잖아요. 여기 공적연금 받는 분들도 연말정산합니다. 근데 1월이에요. 1월분 지급 받을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된답니다. 1월, 2월 근로소득하고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얘는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세가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건 이 정도만 돼도 많이 알고 계시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문제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1번.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소득은 연금 수령한 날 연금 수령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연금 계좌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국민연금은 연금 계좌가 아니잖아요. 연금 계좌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사적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수령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 예, 맞죠. 두 번째, 연금 소득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900만 원을 공제한다. 초과하게 되면 한도가 9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900만 원까지만 공제할 수 있어요. 얘도 맞는 말이네요. 세 번째,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2월분이 아니라 1월분이라 그랬죠. 2월분은 우리 근로소득일 때 연말정산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연금은 공적연금은 1월분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해야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번째 보기를 보게 되면 공적연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예, 퇴직소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연금소득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은 하고 이론 문제는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TET 우리 실무 수행 문제죠. 실기 파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